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되게 알고 있지 않은데 좀 알려주세요. 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문제만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앞에 글에 나왔던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몸이 마치 뭐 같다,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4번 선지 보면은 아담, 샬과 홉스는 각자가 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라고 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글 내용에 이 아담, 홉스의 그 책을 보고 최한기가 뭐라고 생각해낸 거야? 마치 우리의 몸이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인다. 기계론이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한 게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본문에 다 있습니다. 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의 보기는 인체에 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래요. 그래서 지금 크게 2명 나왔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 최한기는 이제 몸이 하나의 기계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지각이나 이런 작용들은 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 신기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뇌는 그러면 뭐 하는데? 우리 몸을 움직이는 작동의 역할만 해주는 거야. 실질적인 지각이나 정신적인 영역은 누가 해준다? 신기라고 하는 애가 해주는데, 이 신기는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있는 거야? 형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몸을 막 돌아다니는 형태 없이. 그렇죠? 자, 그래서 걔가 대신해준다 라고 얘기했던 의견입니다. 자, 기억볼게요. 심장은 5장, 5개의 장기 중에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 심장이 주인이다. 뭐야? 심주겠다. 맞죠? 심주.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한기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다? 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에 쏠린 신기가, 그러니까 신기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을 막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귀가 좀 총명해져. 그럼 뭐야? 귀에 쏠린 거야. 그렇죠? 신기가. 자, 그래서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서 뭐 할 수 있다?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자, 보고 들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지각을 말하는 거지. 지각.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신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최한기의 의견 맞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서 생기고 지각작용이 익숙해져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 인간의 신기는 이 지각작용에 익숙해져가지고 변화에 대응한다. 이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의 외부, 바깥 세상에 대응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마음속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어떤 신기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의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응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그다음. 자, 신기는 배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자,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기를 2개로 나눠 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본문에 신기를 2개로 나눠 놓았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자, 최한기와 데카르트를 비교하랍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데카르트 의견을 좀 보자면, 서양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서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한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자, 그래서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오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분에 있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어떠하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정신 따로, 신체 따로, 그래서 각각 따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야. 자,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뭐가 있다? 비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따로, 물질 따로면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데카르트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선지 보면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그쵸? 신기는 형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신기는 어디에 있는데?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뭐 해요? 귀에 쏠리면 듣는 거야. 눈에 쏠리면 보는 거야. 맞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이제 이 얻는 어떤 무언가를 이제 머리 그 신기를 통해서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본다? 두뇌라고 본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건 두뇌라고 본다? 틀렸죠. 왜 그런데 최한기는 어디라고 봐요? 신기의 작용으로 봅니다. 자, 최한기의 입장에서 두뇌는 어떤 역할만 하는데? 몸의 동작을 움직이게 만드는 명령의 역할만 합니다. 알겠죠?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게 이제 두뇌고요. 최한기의 입장에서 뭔가 지각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건 뭘로 하는 거야? 신기가 하는 겁니다. 신기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카르트의 정신, 최한기의 신기 모두 형체를 안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영혼이나 정신, 형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기도 마찬가지로 몸 안에 있는데 형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까지 맞는 말. 4번, 5번은 뒤에 보면은 좀 쉽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방충망 이야기. 그 어저께 받았던 6월 거 혹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교재도 안 가지고 있어? 학교 거? 학교 교재 없어요? 뭐야, 남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뭐라고? 찍으러. 아, 찍으라고? 뭐라고?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종이 추는 줄 알았잖아. 아, 좀 시간 없는 게 이거는 9월 거. 아니, 다 할란가? 자, 다음 방충망. 자,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 누가 고쳐야 되는가? 세입자, 건물주 둘 중에 누가 고쳐야 되냐고. 자, 그래서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자, 법조문이야. 그게 법전에 적혀 있는 거죠.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라고 법에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즉,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파손 중에 계약서에 실제로 방충망 파손은 세입자가 직접 한다라고 하는 계약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은 지금 법이랑 서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법의 내용과 서로 상충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이행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이행한다. 자,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 결정 등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든 간에 내용상, 계약 내용상으로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자,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뭐가 우선될 거야? 당연히 계약 내용이 우선되겠지. 그래서 그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임의법규.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어도 당사자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계약서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가 합의해서 쓴 거잖아, 맞죠? 그래서 합의를 하면은 알았어,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정도까지가 뭐야? 임의법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법은 원칙적으로 뭘 가지고 있대요? 임의법규입니다. 자, 그래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이야? 법률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법률 넘어서서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계약서에 적어놨어. 그러면 계약대로 한다는 거야. 이게 임의법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임대인의 수선 의무조항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은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봐봐.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벌금을 준다는 거야.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라는 건 뭐야? 얘는 계약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건 뭐냐면 계약을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없었던 것처럼.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체결된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자,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적 불이익은 있어. 벌금은 내. 근데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그러니까 니네 일단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대로 해. 근데 그 내용에 불법이 있으니까 벌금도 내.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뭐라고 한다고? 단속법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있어.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계약하는 건 불법이거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뭐가 부과돼? 벌금은 부과돼. 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라서 뭐 해야 돼? 고객이 공인중개사한테 돈 주고 이 사람은 매물 줘야 돼. 맞죠?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야. 자,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 급부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급부가 뭡니까? 어떤 의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으면 실제로 이행해야 되는 의무, 그거를 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부는 대체로 채무자한테 발생하죠.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급부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 이행해야 되는 행동, 그것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급부는 뭔데? 매물을 넘겨주는 거. 그 다음에 고객에게 있어서 급부는 뭔데? 돈 넘겨주는 거. 맞죠? 그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있을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도 물어? 벌금도 무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도 한다는 거야?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 거야. 무효까지 되는 겁니다. 벌금도 내고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뭐라고 한다고? 강행법규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급부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왜 그런데? 계약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없는 계약을 하라고,
이행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그러니까 급부를 이행할 수 없는데 그게 벌금 물 줄 모르고 벌써 계약금까지 넘겨줬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무효니까 그 줬던 돈 다시 그대로 돌려받아야지. 맞죠? 자, 그래서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무엇에 해당한다?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대요. 따라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서로 동업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세운 거야? 병원 하나 세웠어. 그래가지고 개원해가지고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단속에 걸렸어. 근데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사는 돈이 없고 의사 아닌 사람은 돈이 많아.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이 의사한테 돈 대주고 했다 쳐. 맞죠? 근데 불법이 인정됐어. 그러면 뭐야? 지금 의사 돈 받았잖아. 계약금 받았을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겠어?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다만 계약에 따라서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반환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그게 뭔데? 급부의 내용이 무엇일 때? 위조 지폐 제작처럼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일 때. 그러니까 둘이서 병원을 세운 게 아니라 둘이서 불법 도박장을 세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불법 도박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위조 지폐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봐. 마약까지 거래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끼리 서로 오고 같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받아? 안 줘도 된다는 거야. 왜? 이미 부도덕한 행동이기 때문에. 맞죠? 예를 들어서 급부 내용으로 마약 받았으면 어떡할 거야? 그 다시 마약 돌려받아?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뭐야? 그런 것들은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당합니다. 그래서 반환이 안 된다. 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본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돼?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자유는 최대한 인정해주되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에 따른 이제 그 잘못한 것만큼의 벌을 준다. 그래서 잘못한 것만큼의 벌을 준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비례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3번 봅시다. 자,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기억은 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이야. 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 건물주가 고쳐야 돼. 집주인이 고쳐야 됩니다. 맞죠? 자,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까지 맞는 말. 맞죠? 자,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쵸? 그럼 뭐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니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아니죠. 건물주니까. 기억이 맞으면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맞죠? 자,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 받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자, 다음 디귿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맞는 말이죠. 자,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이런 법규를 뭐라고 했어요? 임의 법규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이랑 어긋나도 지들이 계약 그렇게 했으면 오케이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디귿이 맞는 말이면 리은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그 다음 기억 봅시다. 기억은 이제 저기 그 규정을 위반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단속법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에 해당합니까?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속법규, 강행법규 둘 다 일단은 뭐부터 물어? 벌금부터 물고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벌금부터 문다는 점에서 둘 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두 개 차이는 뭐야? 단속법규는 뭐가 살아있어? 그쵸. 그래서 급부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얘는 급부가 살아있어? 급부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2, 3, 4, 5는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던지 볼게요. 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문장 자체가 엉터리인데 생각해보면 계약 당사자가 각각을 있을 거 아니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결정했어. 근데 뭐야 그게? 불법이라서 뭐 하는 거야? 벌금 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이 그냥 전혀 엉터리. 나머지 2, 3, 4는 방금 아까 설명했던 거에서 다 해결 가능합니다. 자, 다음 25번 봅시다. 자,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의도 자체가 뭐야? 두 사람이 서로 불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요.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다음과 같이 요약된대요. 일단 첫 번째, 법률을 위반했답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뭐가 부과돼? 벌금이 부과됐네. 맞죠? 자, 그 다음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뭐라고 적혀있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계약 내용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자, 그럼 보세요. 벌금 물었고 계약 내용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무슨 법규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죠. 강행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요게 완전히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까지는 해줍니까? 반환은 해줍니다. 맞죠?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렸어서 얻은 이익을 뭐 해야 돼?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사용료 받았으니까 사용료 다시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은 이제 내가 이 농사지를 빌리면서 얻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은 또 뭐 해야 돼? 원래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계약을 그냥 없던 원래 상태 그대로 그냥 이 세상에 계약이 없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그냥 다시 만드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게 뭐야?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죠. 무효. 계약 전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자, 다음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방금 말했던 강행 법규, 무슨 법규 이게 전부 3법입니다. 맞죠? 받지 않겠군. 틀린 말. 자, 그 다음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군.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이게 뭐야?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무효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효력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합법적 계약이 아니라서. 자, 그 다음 B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뭐 하는 거야? 무효로 판결했다. 자, 이게 뭐야? 지금 강행법규로 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왜 단속법규로 안 하고 강행법규로 했는데 단속을 안 한 이유는 뭐야? 벌금 매기는 걸로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맞죠? 벌금 매기는 걸로 이 불법이 안 끝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계약 원 상태로 다 돌려. 이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랑 3번 선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건 급분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한다. 자,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면 급부를 안 하지. 맞죠? 자, 그래서 하는 이유는 뭐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대로 반환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자살 키트 검사용 키트 35번. 요거는 방식들 그냥 그 구조랑 그냥 정리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고 막 되게 어려운 개념이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얘 구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종류 방식이 어떻고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방식 나눠가지고 그냥 정리만 하면 다 해결 가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본문 보면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되는데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자,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대요. 자, 항원 항체 반응은요, 어떤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항체가 있는 거야. 얘를 결합시키는 면역 반응을 말한대요. 자, 그래서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항원이 있고 얘한테 특이하게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만 결합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둘만 결합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 그런 거야. 그게 양성인 거야. 맞죠? 안 일어나? 음성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키트가 개발되고 있대요. 자, LFIA 키트를 활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봤다, 그쵸? 자, 선을 통해서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LFIA 키트는 가로로 납작한 긴 막대 모양인데, 자,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합해 반응막을 지나서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자, 시료 패드에서 흡수된 시료는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랑 반응막을 지나서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넘어가게 된대요. 자, 결합 패드에 있는 이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비드 등의 표시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 물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발색 반응에 의해서 뭘 나타내는 거야?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 표시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요 결합 패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합 패드 부분에 어떤 표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이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닥이 고정되어 있는데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에는, 자, 시료 패드랑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바로 검사선, 다른 가닥은 표준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시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그거는 발색 반응에 의해서 반응선이 나타난대요. 자, 그래서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답니다.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발색되어서 어떤 반응선이 나타나.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목표 성분이 있는 것이, 맞죠? 유무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대요. 자, 그래서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자, 방식에 따라서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어떤 발색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대요.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대요. 자, 그래서 직접 방식에서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방식은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뭐래요? 항체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복합체는 저기 결합해 돼 있으니까 시료에 있는 애가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타고 넘어와서 결합해도록 들어오게 될 텐데, 자, 시료에 목표 성분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합니다. 자, 어떤 힌트가 있어. 여기 부분이 시료 패드라고 칩시다. 이 시료를 톡 하고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얘가 쭉 타고 간다고 칩시다. 중간에 결합 패드가 있어요. 결합 패드에서 이 복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물질 여기에 어떤 항체가 있답니다. 이제 항체가 있어가지고, 자, 이 항체가 목표 성분이 만약에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 성분이 있다면 걔랑 뭐 하는 거야? 1차적으로 결합합니다. 그 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랑도 결합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검사선으로 넘어가는데 그 검사선에도 이제 어떤 고정된 항체가 있어서 걔랑도 결합하게 된대요.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선의 색깔이 나와. 그러면 뭐야? 이거는 검출되었습니다. 양성입니다. 라고 얘기가 뜨는 것이.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랍니다. 자, 그래서 복합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목표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시료를 채취했어. 그러면 감염자야. 만약에 감염자면 목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비감염자면은 뭐야? 목표 성분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고. 뭐 코로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면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감염자의 시료다 이 말이겠죠. 자,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뭐 할 거야? 경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 방식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 복합체에 목표 성분이 묻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목표 성분 자체가 묻어 있으면 시료를 떨어뜨렸어. 시료에도 예를 들어서 목표 성분이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는 뭐 해야 돼? 검사선이랑 결합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발색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자, 그런데 서로 뭐 할 거라는 거야? 경쟁해가지고 항체랑 결합하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를 많이 채취해가지고 이미 충분히 목표 성분이 많아. 그럼 얘를 떨어뜨려. 그러면 복합체에 있는 목표 성분이 경쟁해서 이길까요? 지겠지. 맞죠? 경쟁해서 지면은 누가 검사선이랑 결합할까요? 요 시료에 떨어뜨린 요 시료에 많이 들어있는 이 목표 성분이 뭐야? 검사선이랑 결합하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뭐함으로? 방해함으로 뭐가 된다?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색이 안 돼. 그러면은 뭐라고 보는 거야? 감염되었다고 보는 거야. 왜? 복합체에 있는 애가 검사선이랑 결합되지 않아서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요.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위에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 있는 여기 직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검사선의 발색이 일어나. 그러면은
감염이 된 거야. 양성인 거죠. 자, 그런데 경쟁 방식에서는 발색이 안 일어나면 뭐가 된 거야? 감염이 된 겁니다. 왜? 경쟁에서 복합체에 있는 목표 성분이 검사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기 때문에. 자,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이외에 정확도도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서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대요. 자, 그래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그건 뭐야? 양성이라고 본다는 거야. 근데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진양성, 진양성이라는 거죠. 근데 목표 성분이 없어. 그러니까 감염자가 아니야. 근데 감염자라고 한 줄 떠. 그러면 뭐야? 그거는 위양성이라고 한다고. 가짜 양성이라는 거죠. 가짜 양성. 믿으면 안 되는 양성. 자, 그 다음 반대로 키트가 시료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그거는 뭐야? 음성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목표 성분이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으면 그건 찐음성이야. 그런데 목표 성분이 있는데 없다고 떠 있으면 그거는 뭐라는 거야? 위음성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진양성은 진짜 양성인데 양성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게 진양성. 자, 내가 양성이 아닌데 양성이라고 결과 나오는 게 위양성. 맞죠? 내가 음성인데 음성이라고 결과 나오는 게 진음성. 그 다음에 내가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나오는 게 위음성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이 오류는 항상, 오차는 항상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자,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인데요. 뭐가 있냐면 정확도는 민감도랑 특이도로 나뉜답니다. 그래서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찐 양성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키트가 이를 음성이라고 판정한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찐 음성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찐 양성 비율과 진 음성 비율을 합친 걸 바로 뭐라고 한다? 정확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민감도가 특이도가 모두 높아서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서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해서 키트를 선택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37번. 자, 지금 봐봐봐. A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감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감도가 높다는 건 정확도가 높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적을수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양성인데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민감도가 높다며. 그러면 뭐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질까요? 자, 우리 4개야. 일단 첫 번째, 맞는 경우잖아. 맞죠? 맞는 경우가 많으면, 그러니까 양성을 양성이라고 얘기하는, 맞는 경우가 많으면은 뭐야? 저기 민감도가 높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반대로 뭐가 적어야 돼? 틀린 게 적어야 되거든. 맞죠? 자, 그런데 그럼 뭐가 틀린 게 적어야 돼? A에 들어가는 거. 목표 시료가 있는데, 목표 물질이었나? 뭐였지? 목표 뭐였어? 목표 성분. 자, 목표 성분이 있는데 틀린 경우가 적을수록 뭐 하는 거야? 민감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A가 뭐가 돼야 될까요? 위음성이 돼야 됩니다. 자, 목표 성분이 있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진양성이잖아. 근데 목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음성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위음성이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위음성이 들어가야 되죠. 위음성이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습니다.
진양성이 높을수록 민감도가 높은 것도 맞는 말. 자, 다음 B는 B인 경우가 많을수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음성인데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 비율이 높으면 특이도가 높다는 거잖아. 음성인데 음성으로 얘기해주는 게 뭐야? 찐 음성이었지. 맞죠? 자,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어? 진 음성이 되겠죠. 자, 목표 성분이 없는데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위 음성, 진 음성에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38번. 자,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래요. 그래서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자, 정확도는 높으나 3, 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부터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모넬라균이 뭐가 되는 거겠어? 목표 성분이 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 목표 성분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답니다. 자, 그럼 얘가 목표 성분이겠죠. 이자 동시에 얘가 뭐냐면요, 항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항체랑 결합하면 걔는 뭐야? 양성인 거야. 자, 다음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그쵸? 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 이 항원과 이 항체가 서로 결합하게 만들어가지고 발색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 맞죠? 그래서 미리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A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가 있군. 자, 이 결합 패드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가 있는가?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살모넬라 이 균과 결합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얘랑 결합하지. 결합패드니까. 자, 다음 4번이랑 5번만 봅시다. 자, 4번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감도는 이제 실제로 목표 성분 있을 때 이거를 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높으면 뭐야? 민감도가 높은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다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을 있다고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을 있다고 해서 찾아내는 그게 더 높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맞죠? 자, 감염 속도가 빠르고 이제 저기 뭐냐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A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될 수도 있지 않겠군. 그럼 기존의 분석법이 뭐였는데 아까 3일에서 5일 걸리는 되게 오래 걸리는 분석법. 근데 얘 정확도 되게 높다며.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했는데 그럼 양성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기존의 분석법으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위양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위양성이라고 하는 거지. 밑에는 기존의 분석법은 정확도 높다고 했으니까 얘가 맞겠지. 맞죠? 그럼 얘가 잘못된 거야. 그럼 얘 잘못된 걸 뭐라고 할 건데 우리는 위양성이라고 할 거죠.
자, 그래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 맞는 말. 다음. 구울 거. 아까 나눠준 거. 구울 거. 자, 21번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래서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위험과 뭐야 이씨 내 건데 이거 구할 거죠. 자, 그래서 채권의 신용위험과 그 다음에 신용파산 스와프 S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문단 채권은요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 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죠. 그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략적으로 좀 아는 이야기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돈 받을 권리야. 맞죠? 돈 받을 권리인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파냐면 내가 3년 뒤에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이랑 거기에 플러스 이자 25만 원, 이자 50만 원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150만 원 줄게. 그러면 나는 지금 150만 원짜리 나중에 받을 거지만 실제로 돈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증서로 뭘 가지고 있어? 채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중에 너랑 나랑 계약해가지고 너 나중에 3년 뒤에 150만 원 줘야 돼. 근데 그럼 내가 채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채권이라고 해봐봐. 이걸 내가 꼭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 없습니다. 뭐 하면 돼? 다른 사람 뭐 팔거나 하면 돼요. 맞지? 내가 현금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내 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저쪽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파산해버렸어. 그럼 돈 줘? 못 줘? 못 주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신용도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해 놓은 게 채권이죠.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뭐가 수반됩니까? 신용 위험이 수반되죠. 그러니까 신용도 낮은 사람은 채권을 누군가가 사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맞죠? 자, 이에 따라 각 나라는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대요. 아까 A가 나한테 채권 발행했다고.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A가 나한테 얼마 줘야 되냐면 100만 원 원금 플러스 50만 원 이자 해가지고 150 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야.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투자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 하는 거야? 내가 얘한테 넘겨. 그리고 얘는 나한테 뭘 줘? 돈을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이 투자자는 이거 왜 상할까요? 투자자는 이거 왜 상할까? 일단 첫 번째, 얘 가격이 150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데? 150, 그 3년 전에 이거 150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150 주고 사면 이 사람 손해입니다.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했어.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폭삭망해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봐. 돈의 가치가 엄청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걸 미리 사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150에 준다고 사더라도. 그러니까 3년 뒤에 내가 이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런 거 사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B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미래에 투자한 거거든. 그래서 이 150, 내가 이거를 똑같이 150에 B한테 팔았다고 생각해봐봐. 실제로는 150 아닐 거야. 자, 근데 150에 내가 팔았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B는 150만큼 뭐 한 건데? 투자한 거거든. 미래를 위해서. 혹시나 나라가 망할 걸 기대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150의 채권이 실제로 150이 아닐 거야. 실제 그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하여튼 자 그래서 B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간다라고 하면 B는 뭐 했다고 얘기한다고? 이 채권에 투자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얘가 신용도가 바닥이야. 그러면 B는 투자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신용도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의 AAA라고 하는 신용 최고 등급이 부여된대요. 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서 부도가 난 채권에는 채권 A가 망해가지고 B한테 못 줘. 그게 뭐야? 부도난 채권입니다. 종이 쪼가리죠. 자, 그래서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고 하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A, B, B 이런 식으로 점차 낮아진대요. 자 봐봐봐. 신용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믿을만하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이 말이야. 맞죠?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못 믿어. 그럼 A 두 개가 A 하나보다 좋은 거겠네. 맞죠? B 세 개가 B 두 개보다 좁은 거야. 신용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됩니다. 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각각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하여서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BBB 플러스야, 어떤 애는 BBB 마이너스야. 그럼 신용도 누가 더 높은 거야? BBB 플러스가 더 높은 거야. 그렇죠? 자.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지. 봐봐. A가 150 돌려주는 채권이라고 쳐. 그런데 A가 신용도가 바닥이야. 150에 팔면 사 안 사? 절대 안 사. 그런데 신용도가 바닥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를 30원에 판다고 생각해봐봐. 사 안 사? 살 수도 있지. 30원? 좀 못 믿음스럽긴 한데 진짜로 때가 될 때까지 얘가 안 망하면 뭐야? 나 이거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30원을 뭐로 불릴 수 있어? 150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도박 한번 걸어봐. 오케이 걸어봐. 30 주고 이거 사. 그러면 뭐야? 이제 신용도가 그만큼 낮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매길 때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래요. CDS는. 자 그래서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뭐야? 사들이는 사람. 매도는 뭐야? 파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근데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대요. CDS 거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장이라고 하는 게 뭔데?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대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 위험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저희가 망해서 돈 못 돌려받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돈 못 돌려받는 것에 대한 보호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내가 보장 매도자가 됩니다. B는 투자를 하고 싶긴 해. 채권 투자가 요즘 잘 먹힌대. 자 근데 A 회사가 망할까봐 무서워. 자 그래서 B는 뭘 할 거냐면 CDS를 통해서 보장 매입자가 된다고 칩시다. 똑같이 채권은 150원짜리야. 그러니까 150원 돌려받는 채권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자 보장 매도자가 뭐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손실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보장 매도자한테 뭐가 있다? 리스크를 진다. B한테 리스크를 안 줘.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부도나
그러면 150은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B한테. 이해되죠? 그런데 얘가 안 망해. 안 망하면 뭐야? 150을 A가 B한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150을 다 잃을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일단 그건 없어. 맞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좋은 건 뭔데? 나 리스크만 지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난 얘한테 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왜 저기 뭐냐 우리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 왜 생명수당 이런 거 받잖아. 맞죠? 그러니까 왜 생명을 이제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리스크를 지고 있으면 B로부터 뭘 받게 될까요?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밑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뭐가 돼요?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어디로 넘어가? 보장 매도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장 매도자가 되면 위험은 내가 지는 거야. 자, 그래서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뭐라고 한다?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 자산 얼마인 거야? 150인 거지. 왜냐면 A 망하면 내가 150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잘 봐봐. 갑은 을의 채권을 사고 싶긴 한데 중간에 누구를 끼는 거야? 보험사를 끼는 거잖아. 그럼 보험사가 뭐가 될까요? 보장? 뭐가 될까? 보험사니까. 매도자가 되겠지. 보험사는 대체로 위험을 대신 감수해주는 사람을 보험이라고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보험사니까 이 병이 뭐가 되는 거야? 보장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뭐가 되겠어? 보장 매입자. 그 다음에 을은 채권 발행자가 되겠지. 자, 그래서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무엇을 받게 되는데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진짜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일종의 보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자,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건 을 회사가 부도날 위험이겠지. 자, 다음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 이거는 뭐야? 이 보험회사가 얼마나 지급해 줄 수 있는가. 맞죠? 보험회사의 신용도겠죠.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 요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 요인이죠. 두 가지 요인. 자,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생각해봐봐.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보험료 작게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보험료 작게 낼까요? 많이 낼까요? 생각해봐. 내가 지금 보장 매도자로서 B한테 채권 팔았단 말이야. 채권 넘겼단 말이야. 맞죠? 이게 B가 사갔어. A 회사가 망할 걱정은 누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면 나도 되게 많이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아야겠지. 맞죠? 그런데 A 회사가 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면 프리미엄도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되게 높게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양만큼 받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A 회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받는 프리미엄은 얼마가 될까요? 높아지는 거야. 맞죠? A 회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내가 받을 프리미엄은 높아집니다. 나는 보장 매도자야.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 있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나 보험사랑 똑같은 역할인 거야. 맞죠? 지금 내가 보험사랑 똑같은 역할이야. 내가 병이랑 똑같은 역할이야. 보험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B는 지금 아까 갑은행이겠죠? 갑은행 입장에서 보험사에게 프리미엄을 많이 내야 돼. 이해되죠? 자, 이게 지금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이게 신용위험이 크다는 거 신용도가 낮다는 거겠지. 자, 뭐야? CDS 프리미엄도 크다. 당연한 이야기. 자, 다음.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하게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대요. A 회사의 신용도랑 상관없어. 얘가 발행한 채권이 얼마나 신용을 가지고 있냐 상관없이 B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무조건 살 거야.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채권을 살려고 마음 먹었어. 마음 먹었는데 나랑 같이 이런 보장 매도자 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애도 있다고 칩시다. D, E, F가 등등등 있어. 그 중에서 이 B는 왜 나랑 계약했을까? 내가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해도 나로부터 돈 돌려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얘네 나보다 돈 작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B 입장에서 나랑 계약하고 싶을까? 이 사람들이랑 계약하고 싶을까? 나랑 계약하고 싶겠지. 왜? A 망해도 나한테 돈 돌려받을 확률이 높잖아. A 망하는데 얘네까지 다 망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돈 못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이 보장 매입자 입장에서는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가 높으면 또 뭐 할까요? 프리미엄을 높게 치더라도 사갈 의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배째라야. 다른 애들 나보다 신용도 낮아. 내가 막 프리미엄 높게 불러.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내 거 살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럼 당연히 가격 어떻게 되겠어? 프리미엄 가격 오르겠지. 그러니까 자,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이 회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 오릅니다. 맞죠? 또는 내 신용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또 신용도가 오릅니다. 아니 프리미엄이 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다 큰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거야. 보장 매입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그 신용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어디 갔냐? 마음이 급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 보장 매도자는 아까 나였잖아. 또는 그 보험회사 맞죠? 걔네가 신용도가 높으면 또 프리미엄은 높게 잡히는 거야. 어차피 돌려받을 가능성 높으니까. 맞죠? 자, 23번 봅시다. 자, 지금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경우 일단 첫 번째,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져.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져.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요 150을 말하는 거야. 누구 돈 150? A 돈 150. 이거 신용도 낮을수록 프리미엄 높아. 신용도 높을수록 프리미엄 높아. 신용도가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맞죠? 자, 얘가 부실할수록.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요 낮을수록 높은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은 뭐야? 이거 보장 매도자 아까 나였잖아. 맞지? 뭐 한 거? 높을수록이야. 자, 그럼 여기서 1등 뽑아봅시다. 1등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두 개, 세 개 있잖아. 그쵸? 얘는 BBB, 얘는 BB야. 그러면 BB가 더 낮은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 제일 낮은 거니까 프리미엄 제일 높은 둘이야. 맞죠? 자, 그러면 얘네는 프리미엄이 일단은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등급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랑 얘를 서로 뭐 해? 비교하면 되겠지. 비교하면 얘 AAA랑 AA 마이너스 둘 중에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잖아. 그럼 얘네 중에 1등은 누구야? 얘가 1등이야. 그럼 2등은 당연히 누구겠어? 나가 2등이겠지. 3등은 누가 될까?
봅시다.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또 얘네 사이에서 뭐 하면 돼? 더 높은 애 찾으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더 높은 애가 AA 마이너스가 더 높네. 그럼 얘가 3등, 얘가 4등, 얘가 5등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24번. 이거 글만 길고 읽으면 진짜 지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에 발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 시점은 언제야? 2011년 1월 1일이 발행이야. 맞죠? 자, 그래서 발행 즉시 BX 전량을 누가 샀대요? Y가 샀답니다. 맞죠? Y는 B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누구랑 체결했어요? Z랑 체결했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보장 매도자가 됩니다. 맞죠? Y는 뭐가 될까요? 보장 매입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등급은 자 A-였대요. 자,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등급은 A- 끊고 Z의 신용등급은 얼마였어요? AAA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X 채권 발행자죠. 얘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얘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야. 맞죠? 또는 이제 채권의 그 신용 위험 자체도 차이가 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요거는요 그냥 선지 보고 시간 먼저 보는 게 빠릅니다. 알겠죠? 1번 선지 한번 봅시다. 2011년 1월이랍니다. 자,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군. 맞나요? 신용위험 누가 부담했어? Z가 부담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자, 잘 보세요. 2011년 11월입니다. 지금 자, 2011년 9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자, 9월 17일 날 뭐라고 되어 있어?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신용 등급 낮아졌을까 높아졌을까? 낮아졌겠지. 맞죠? X의 신용 등급 낮아졌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거 언제 개선됐냐면 2012년에 개선됐거든. 그러면 11월인 상황은 뭐겠어? 재무 악화된 상황이겠지. 맞죠? 이번 선지 보세요.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낮았겠군. 맞나요? 아니, 높았겠군. 맞나요? 아니다, 그쵸? 낮았죠. 자, A-는 언제 신용도야? 계약 당시 신용도야. 그러니까 요거는 1월 신용도. 그런데 9월달에 휘청했다며. 그러면 A-보다 당연히 내려갔겠지. 맞죠? 자, 다음 3번 선지. 자,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이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013년 1월입니다. 13년이면은 요때겠네요. 2012년 12월 30일 이후. 자, 2012년 12월 30일에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대요. 그러면 최소 신용 등급이 얼마 이상이라는 걸까요? 자, 얘가 한번 휘청했던 게 언제라고 했어? 9월달에 휘청했다며. 그럼 9월달에 휘청하기 전까지는 신용 등급 얼마였어? A-였잖아. 근데 얘가 2012년 12월 31일 날 그때보다 개선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보다 더 높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AA나 뭐 AA 플러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신용도가.
자, 그러면 2013년 1월에는 신용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겠지. 자, 그러면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작아졌겠군? 맞는 말이 되겠죠. 10월은 뭐야? 9월 이후니까 휘청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때보다 손실을 입을 가능성 작아졌죠. X의 재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랐으므로. 자, 다음 4번 선지.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자, 그래서 지금 뭐랑 비교하는 거야? 2013년 3월이겠네? 자, 지금 2013년 3월이면 그냥 요 시점이겠네? A-이상되었던 시점. 맞죠?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 완전히 성공한 시점이겠지. 돈 많이 벌었어. 자, 그래서 요때 신용도 확 올라가 있을 때죠. 맞죠? 자, 그 다음 2013년 9월에는 이제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되었답니다. 자, 2013년 10월에 BX의 CDS 프리미엄이 얼마였대요? 100이었답니다. 맞죠? 자, 그러면 2013년 10월은 지금 뭐가 반영된 거야? 얘랑 얘가 다 반영돼서 프리미엄이 얼마가 된 거야? 100이 됐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2013년 3월은 뭐야? 얘는 반영되고 얘는 반영되기 전을 말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봐봐. 자, 지금 100bp야. 예를 들어서 지금 100bp야. 그런데 지금 2013년 3월이라고 하는 건 얘랑 얘 사이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9월에 있었던 변화가 없다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9월에 있었던 변화를 생각해 봐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되었다며. 그러면 뭐야? AAA에서 AA 플러스로 변경됐다는 건 Z의 신용도는 낮아졌다는 거야? 높아졌다는 거야? 낮아졌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프리미엄 높아져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100bp보다 작았겠군. 맞나요? 아니죠. 자, Z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앞에 봐. 정신 차려. 자, Z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프리미엄 가격 어떻게 돼? 떨어집니다. 맞죠? 자, 2013년 9월에 Z가 발행한 채권이 이렇게 변경되었으면 이거는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란 말이야. 떨어져서 100이라는 거야. 떨어져서 100이라는 건 떨어지기 전에는 100보다 높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4번 선지의 작았겠군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높았겠군이 돼야 되겠죠. 컸겠군. 왜냐면 3월에는 더 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013년 4월. 요건 아까 이야기했죠. 2013년 4월이면 지금 뭐 이후냐면 요거 이후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이후. 자, 2012년 12월 30일 이후. 자, X의 지급 능력이 상승됐기 때문에 지금 X가 발행한 채권 A-보다 이때는 더 높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2013년 4월에는 5번 선지에 BX의 신용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아니지. A-보다 더 높았는데 BB-보다 낮을 수 없지. 맞죠? 이때는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A-보다 높음이 돼야 되겠죠. 얘는 A-보다 높음이 되면 맞는 말이 돼요. 맞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선언론. 좋다. 알겠어. 지금 3분만 쉬었다 화장실 갔다 왔다.